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뜨거운 인물 중 하나인 박정희 대통령의 그림자이자 자신만의 거목이 되길 원했던 한 남자, 이후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그는 충성심을 바탕으로 권력의 정점에 올랐고 제갈조라는 별명처럼 뛰어난 지략과 야망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권력은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는 칼날이 되었죠. 왜 그토록 권력에 집착했으며 그의 욕망은 어떻게 한 시대의 운명을 흩뜨렸는지 그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에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 뒤에는 또 다른 이름, 이후락이 있었습니다. 이후락은 권력의 이면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며 때로는 대통령의 의지보다 더 앞서 움직이던 인물이었죠. 그는 제갈조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이는 제갈복면의 지략과 조조의 냉철함을 모두 지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의 삶은 이 별명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보는 날카로운 판단력과 무자비한 행동으로 채워졌으며 그의 이야기는 한 청년이 어떻게 박정희라는 산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이후락은 1924년 경상남도 울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태평양 전쟁 시절 일본 육군에 입대했고 해방 후 귀국하여 1946년 국방경비대 소위로 임관하며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군 경력은 순탄하게 이어졌습니다. 1951년 대령, 1952년 준장으로 신속히 진급했고 미국 육군 참모대학교를 수료하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1958년에는 국방부 정보기관인 79부대장으로 임명되어 라오스에서 비밀작전을 수행하며 정보와 공작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61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이후락은 장면 내각의 정보기관에서 일하며 권력 중심부와 거리를 두고 자신의 실력을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그는 정변 직후 체포되어 한 달간 마포 형무소에 수감되었죠. 당시 미국은 박정희와 김종필에 관한 정보를 원했는데 이후락은 박정희가 남로당 출신이라 사상적으로 의심스럽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해 박정희에게 제거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종필이 그의 영어 실력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구해주었고 이후락은 새로운 정권의 충성을 다짐하며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이후락은 곧 국가재건 최고회의 공보실장, 그리고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어 박정희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최고 책사로서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제갈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단순한 참모가 아닌 대통령의 의지를 미리 파악하고 때로는 대통령이 꺼내지 못하는 말까지 대신하며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선 개헌 과정에서 그의 이름이 자주 거론된 것도 그가 권력의 일부였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권력은 비서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점차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1963년 12월 이후락은 박정희 대통령의 첫 번째 비서실장이 되었는데 이 자리는 단순히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를 가장 먼저 듣고 실행하는 막강한 권력의 자리였습니다. 정부 부처, 군, 경제계까지 그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그의 권력은 이학결제라는 말로 요약될 만큼 절대적이었습니다. 이후락은 공화당 내 파벌과 김종필 세력까지 견제하며 자신만의 라인을 구축했고 그의 정보 감각과 정치 본능은 박정희의 절대적 신뢰를 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1969년 삼선 개헌이었습니다. 야당과 민주 세력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그는 여당 내 반대파를 설득하고 야당을 분열시키는 등 정치 공작을 총지휘하며 개헌을 관철시켰습니다. 이로써 박정희는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고 이후락은 권력의 설계자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의 심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이후락은 박정희라는 거대한 존재의 그림자 아래 자신의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영원할 수 없었고 삼선 개헌 성공 후 이후락의 권력은 점점에 올랐으나 동시에 위험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3월 그는 비서실장에서 물러나 중앙정보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은 명실상부한 권력의 핵심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와 공작을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비서실장 시절 대통령의 말과 칼을 조율하던 이후락은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직접 칼을 휘두르는 권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칼끝은 예상치 못한 곳 북한을 향했습니다. 1970년대 초 국제정세가 급변하며 미국은 닉슨 독트린 발표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고 한국은 미국의 방패 아래서 벗어나 독자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박정희는 남북 간 직접 대화를 추진했고 그 첫걸음을 뗀 인물이 바로 이후락이었습니다. 1972년 5월 이후락은 박정희의 비밀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북한 최고 권력자 김일성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이 만남은 7.4 남북 공동성명의 밑바탕이 되었고 냉전시대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대리전 성격을 띠었습니다. 이후락은 박정희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지략을 총동원해 북측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성공적인 합의 후 그는 서울로 돌아와 기자회견에서 평양 방문 사실을 공개하며 국민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기운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후락이 평양에서 돌아온 지 3달도 채 되지 않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른바 10월 유신으로 통일을 명분으로 한 초헌법적 조치였습니다. 이 거대한 계획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장기 집권의 명분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비록 이후락이 평양 특사로서 보여준 담대함과 능력은 높이 평가받았지만 그 성과가 유신이라는 괴물 탄생에 일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로는 통일이 어렵다는 논리가 공공연히 퍼지기 시작했고 그는 박정희의 절대적 신임을 얻었지만 권력 점점에서 그의 몰락을 예고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윤필용 사건이었죠. 당시 수도 경비사령관 윤필용이 술자리에서 대통령 후계자는 이후락 형님이라 발언해 불길이 번졌습니다. 이 발언은 박정희의 후계 구도를 건드린 중대한 문제였고 박종규 경호실장과 김재규 보안사령관 등 권력 내부의 견제 세력에게 빌미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대적인 군숙청이 벌어지고 윤필용과 관련 인사들이 강제 예편되거나 체포되었습니다. 이후락은 중앙정보부장직을 유지했지만 박정희의 신임을 잃었을 가능성에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모한 행동을 벌였는데 그것이 바로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일본에 머물던 김대중은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활동을 했고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되어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락의 총지휘 아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과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항의했고 한일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후락은 이 사건을 통해 박정희에 대한 충성을 증명했지만 동시에 그의 몰락을 예고하는 신호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이후락의 권력에 치명적인 흠집을 남겼습니다. 일본 정계에서의 신임을 잃었고 외교 관계를 책임지는 위치였기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그의 무자비한 방식에 불만을 품고 박정희에게 이후락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락은 국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렸고 박정희와의 관계도 점차 멀어졌습니다. 절대적 신뢰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고
제갈조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정희는 1973년 12월 이후락을 중앙정보부장직에서 해임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후락은 곧 홍콩을 거쳐 영국으로 출국해 한동안 모습을 감췄습니다. 당시에는 김형욱처럼 해외 망명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소문도 돌았지만 사실 그의 출국은 박정희와의 협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후락은 내가 정권의 비밀을 모두 안다. 건드리지 않으면 입을 다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박정희가 그를 숙청하지 않고 내버려둔 것입니다. 박정희 사후 1978년 이후락은 고향 울산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에 복귀했습니다. 민주공화당은 김대중 납치 사건 등 불법 정치 공작에 관여한 그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고 다시 입당하여 남북 대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980년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부정축제자로 지목되었고 대중 앞에 부패한 이미지로 각인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부정축제에 대해 묻자 그는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손에 묻는 법이라며 재산 형성을 합리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그의 부패 이미지를 붙였고 이후 그는 공화당에서 제명당하고 의원직도 사퇴하며 정치계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이후락은 경기도 광주에서 도자기를 만들며 은둔 생활을 하다가 2009년 뇌종양으로 8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정희 밑에서 일했던 동료들 대부분이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은 것과 달리 그는 비교적 천수를 누렸습니다. 이후락의 삶은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누렸지만 결국 쓸쓸한 몰락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략가였지만 그 능력을 오직 권력 유지에만 썼습니다. 그의 생애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권력에 대한 충성은 어디까지 정당한가? 그리고 그 끝은 누구의 책임인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역사 속 운명과 마주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뜻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